안녕하십니까. 제2022년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시작하는 첫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동인천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일영입니다. 이번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상시 과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온라인 과정을 다시 한번 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강의 내용과 더불어서 더 필요했었던 내용들을 추가로 배정을 해왔고요.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맞춤형 강좌로 또다시 찾아뵙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강좌는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으로 나눠져서 있고요. 이 두 가지 과정을 조합하셔가지고 8개의 과목을 들으시고 그 내용에 대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은 수료의 조건에 만족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시간으로 도시재생 아카데미의 첫 번째 필수 과정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필수 과정 동인천역 도시재생 아카데미 도시재생과 동인천역 역전 프로젝트의 이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한 번쯤은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사실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동인천역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이번에 새로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수강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 과정에 대한 조금의 이해를 돕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이해 시간은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인천역의 형성과 세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동인천역의 재생을 위한 주요 사업을 설명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역전 프로젝트가 동인천역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큰 그림과 작은 이해, 작은 사업에 대한 연결고리로서의 이해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는 재생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재생이라는 이름의 이해를 돕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한 분들이 많아졌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재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참 이야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야기가 이런 건데요. 도시재생 지역은 기존의 도시를 정비하는 지역에 대비해서 상대적인 경쟁력이 낮아 기존의 방식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곳에 하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겠죠. 기존의 도시정비 방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 모든 땅을 시가 다 매입하거나 아니면 민간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등 소유자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한 번에 다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올려내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정도의 큰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모두 시가 매입한다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 개발 이익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고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한다는 뜻은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충분한 사업성이 나와서 그 분양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충분해서 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갖추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충분한 사업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수준의 보상비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둘 다 만족하지 않은 곳은 기존의 방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의 방식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업이, 그런 대안적 성격의 사업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등장한 것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2012년, 2013년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두 번째,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요, 자력 개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갖춰져 있지 못해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써져 있죠. 바로 그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동력을, 그런 기반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뭐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밖에서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 시설, 인프라를 갖다 놓으면서 지역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업은 왜 이제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얘기가 왜 근래에 들어서 등장을 하게 됐냐? 이 얘기는 사람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그림의 맨 밑에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그냥 그 맨 땅으로서의 자연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도로나 다리 뭐 이런 인프라를 놓기 시작하고 그걸 인프라를 얘기하죠. 사람이 살면서 그 위에는 공동체라고 하는 여러분들 함께 생활하는 그 활동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위에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측면의 새로운 형태의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언가를 집어넣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도시라는 것들을 만드는 거죠. 도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많은 활동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만들 때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일 거예요. 가장 사람이 살기 전의 단계에는 자연이라는 게 있었고, 그 자연 위에 구조물을 올릴 때 사람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내면 인프라가 되는 거고, 사람이 그곳에 살기 위해 만들어내면 건축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물과 자연, 사람의 삼중주가 그 도시의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도시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치이고 거버넌스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 생기는 거죠. 결국 구조물을 늘려나가는 형태로 도시는 계속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구조에서라면요. 문제는 이제 사람이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도시재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조물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고, 도시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논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업성 논리나 도시개발을 하게 되는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곳에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논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관점을 변화시킬 때 사람이 더 이상 사람 하나 혹은 사람의 숫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형성하게 되는 다양한 공동체, 공감대, 문화, 거기서 만들어지는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만나서 강의만 듣고 있다고 하면 이런 자리가 끝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그 집과 우리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 그 공간, 심지어는 지금도 온라인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구조물이 만들어지더라도 그걸 채워낼 방법이 없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랑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바탕으로 무언가를 밖에서 한다, 어떤 공간에서 그것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구조물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인구가 줄어들면서 버려진 구조물들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재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재생이라는 사업에서, 그 정책에서 여러분들의 활동을 계속 늘려나가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그 자꾸 뭔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도시를 바꾼다. 마치 도시는 계속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처럼 느껴지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도시의 유기체론이라는 이제 이론으로 연결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도시의 흐름, 도시의 움직임, 사람이 중심이 된 이 움직임은 옛날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 무언가가 변화하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요구해야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거를 현실화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생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재생이라는 정책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생은 곧 활성화라는 뜻입니다. 예전부터 활성화라는 단어로 재생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해왔고요. 재생이라는 단어 자체를 쓴 것은 이제 2006년부터니까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쇠퇴라는 단어의
느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의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강조드렸었는데 바로 이것은 쇠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쇠퇴는 그냥 노후하였다, 낙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성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노후될 거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낙후되었어. 라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을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쇠퇴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쁠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빠질 걸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재생이 필요한 쇠퇴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나쁜 흐름을 돌려내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을 맞춰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쇠퇴하는 것의 원인을 해소하고자 하고요. 그 원인을 해소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기 위한 그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반짝 좋아지고 내일부터 다시 나빠지면 소용이 없으니까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걸 담보하기 위한 능동적인 처방을 재생이라는 단어 안에서 녹여내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전국의 쇠퇴 도시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가 바뀌더라도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엔 이미 바뀌어 있을 것 같은데요. 새 정부에서도 쇠퇴 도시에 대한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방법론의 문제이지 그 가장 중요한 지방 도시가 완전히 없어질 거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슈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의 광역지자체인 인천 속에서도 쇠퇴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나뉘어집니다. 쇠퇴하는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의 인구가 나간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쇠퇴 지역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이 시국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시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어느 순간부터 5% 미만으로 떨어져서 이것이 뭐 경제의 지표로서 굉장히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2% 3%의 경제 성장률도 사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것은 우리의 사회가 점점 선진적으로, 선진 경제적으로 굉장히 접근이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일시적으로 세계의 경제 성장률보다 더 좋은 지표를 나타낸 적은 있습니다만 결국 다시 우리는 세계 경쟁률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늘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이라고 하는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그 기대는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에 비해서는 좀 작게 봐야 되는 값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 우리보다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에 대비해서 보면 호주,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OECD 평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00에서 117, 그러니까 17%의 생산성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 그 GDP로 연결이 된 건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3% 혹은 7%, 8% 정도 수준에, 그러니까 우리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있었죠. 이 얘기는 우리가 정성장 국면에 있더라도 지금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년 후의 지표도 그렇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 시점까지 보면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에서도 우리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보다 더 잘할 가능성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거라고 보입니다. 또 우리가 당면한 시대의 두 번째는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령화에 대한 얘기 이제 좀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되게 명확합니다. 우리는 도시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지만 청년 인구가 줄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지방에서는요, 청년 인구들이 다 수도권으로 옵니다. 노인 인구는 남아있죠. 그래서 저기 어디 전남이나 경북 이런데 오지에 군단에 가면 30대 미만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런 지역에서는 고령화라는 단어가 이제는 너무나 아주 당연한 거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수도권에서 고령화 암만 얘기해봐야
그 빠진 청년 인구를 지방에서 올라온 인구가 메워주기 때문에 별로 실감나지 않는 뭐 이런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현재 2025년 시점에 우리나라의 그 노령자 수와 노인 불량비를 봤을 때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곡선이 앞으로 가파라지는데요. 이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제 동생과 함께, 제가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부모님을 부양하려면 저는 제가 번 소득의 한 20%에서 25% 사이를 부양에 대비해서 적립하면 지금의 생활 수준을 어머니께서 은퇴하시고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세율이 20몇 %는 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재원 조달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당장 은퇴하신다면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국가적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은퇴할 무렵이 되는 2060년을 보면 그 노인 부양비율 무려 83.6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83.6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만 제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83만 6천 원 정도를 노인 인구를 위해 적립해야 그 인구가 그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뭐 약간 이런 뜻인데요. 제가 번 것의 절반보다 더 많은 것을 제가 다른 사람한테 써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참 그게 걱정되는 사회의 일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었던 저성장 국면과 고령화 국면을 같이 이해를 해보면 저성장 국면은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지금보다 더 많은 재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고령화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제한된 재화를 사용해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 그 예산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고령화라는 인구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미래에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라는 한 가지 시사점을 명쾌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앞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비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선은 총 고용자 수를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용자 수는 IMF 때 일시적으로 하락한 걸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게 2018년 기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볼륨은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점점 이제 침체될 텐데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 줄어들더라도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1차 산업에서 초록색 1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전환될 때 우리는 땅에 있는 곳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파란색 그러니까 이제 그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하기 위한 기술을 배워야 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나 할 거 없이 기술을 가르치게 됐었고 충분한 돈이 없는 가정에서는 공고나 상고를 보내면서 이제 그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하셨었죠. 그렇지만 좀 여유가 있는 집들은 어땠습니까? 제조업이라는 것들을 이제 무언가 이제 관리하고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학으로 보내려고 많이 노력하셨죠. 우리 사회는 이젠 다 대학을 보내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과 파란색 부분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줄어든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제 저것들을 청년이 아닌 뭐 다른 사람들이 채워내야 되는 거는 그런 사회적으로 좀 몰리겠죠. 그러면은 지금의 청년 인구는 다 회색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자리는 회색 부분, 서비스업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이 서비스업에서 발생됐었던 부가가치를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이 등장을 할 무렵이 되면 우린 1, 2차 산업에는 더 일할 사람이 없고 4차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3차 산업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4차 산업을 진입할 수가 없고 4차 산업이 등장하면 우리는 그곳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4차 산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3차 산업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근래에 이제 많이 등장했던 경력직 신입을 뽑는 사회 세태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타날 때는 청년 실업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도 공장을 경험하고 서비스업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 무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학교만 알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그 높은 청년 실업률이 결혼을 하지 않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사회로 되면서 조금씩 더 우리에게 미래를 좀 좋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 실업률은 OECD 국가 중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 중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모여가지고 도시끼리 경쟁해야 되는 시대에 내몰렸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덩어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국의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 과실을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무언가 성공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걸 독식하고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도 경쟁에 승리한 지역이 유동인구나 청년인구를 모두 다 데려다 놓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거고, 이게 한 번 벌어지면 다시는 좁히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게 매우 쉬워집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도시간 경쟁 사회에 진입해서 장소를 마케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역을 기반으로 상품을 만들고 적정한 가치를 받고요. 그걸 충분히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가장 적응이 잘 된 사례가 군산과 창원 사례를 꼽고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바로 저 사진이 집에서 게스트하우스로 변화된 고우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집, 이젠 저런 집을 절대 사람들이 쓰지 않아요. 저곳에 살던 사람이 사라지면 저희 같은 친구들은 저곳에서 돈을 주고 가서 살으래도 잘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한 번쯤 경험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주변에 갈 곳이 있다라고 하면 어쩌다 한 번이니까. 그러니까 주거의 용도를 상업의 서비스의 용도로 변화시켜주면서 그곳에 사람을 모아내게 되고,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관광지로 사람들을 보내주는 앵커 역할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촉매제로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을 재생시키는 사례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창원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체육관을 도서관으로 바꿈으로써 그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지역이 지금 사람한테 충분히 매력을 어필하지 못해서 그 지역이 비어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촉매제를 제공해야 되는가를 필요를 중심으로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동인천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진짜 어렵죠.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몇 가지 이슈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주체가 유입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너는 우리 동네 잘 모르잖아, 혹은 너는 뭐 나 처음 보는데 네가 와가지고 뭐를 다 어떻게 좀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 작품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주체를 유입시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쪽에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것보다 그게 밖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정리가 안 된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그 요건이 확보가 안 된다라면은 시작도 못 한다라고 보는 게 최근 나오는 모든 이제 연구 결과의 시작점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장소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만 있는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인천역에 와야지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자원에서 이제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 자산화가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형태로 자꾸 가꿔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꿔지면 그게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들이 왜 필요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 거고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거를 꾸준히 하게 되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자기 확신이 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선택을 해야 되고 딱 그만큼의 변화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동인천역 역전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고민들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오른쪽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저 기간이 지난 이후에 도시재생 상시화로 접어드는 과정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재생 상시화에 진입하게 되려면 우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끝나도 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주민조직이 필요하고 그 주민조직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는 TMO라는 형태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요소들이 그 내용에 포함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끝나더라도 주민들의 활동은 지속되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에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해주기만을 바라던 지역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걸 스스로 요구하는 지역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경쟁을 가지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현재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주체들이 2024년 말이 되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역으로 2024년이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을 찾을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이 눈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무언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필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묻지만 대답하는 사람도 우리 동네 뭐가 나빠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약점, 이 약점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점과 연결된 전략들 한번 보시겠어요? 극복하거나 회피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와, 네, 회피. 별로 이제 도움은 안 되겠죠. 당장의 위기를 없앨 수는 있어요. 극복. 네, 위기를 넘겼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넘어섰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겠죠. 예전에는 극복으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소를 마케팅해야 되고 도시간 경쟁해야 되는 시대에는 저 두 가지 전략으로는 우리는 충분한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점을 찾아야 됩니다. S로 시작하는 전략. 강점을 기회 요소랑 부딪혀서 우리의 이 강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센터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을 만나서 우리의 장점을 알리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들, 우리의 강점을 위험 요소를 부딪혔을 때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사용하였을 때 우리가 다른 지역과 다른 형태로 수년간의 결과값을 쌓을 수가 있고 이것이 쌓였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과 달라진 우리 마을을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곧 우리한테 필요한 전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재생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동인천역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기억하시죠? 네, 신택리지 책자의 이름입니다. 우리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다시 봄이 오려면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보면 그래요. 동인천역 이 일대는 구한말이 되어서야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인천과 부평에 비해서는 좀 늦게 등장한 편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침략, 이권 침탈 이런 역사가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항기를 맞이하게 되죠. 개항기를 맞이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인천의 역사는 인천 차이나타운 쪽에 조개지가 만들어지고 일본인, 러시아인, 청인들이 이제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원래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곳 동인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외국인들한테 밀려난 사람이 맨 처음에 이 지역, 홍해문부터 위로 이제 이쪽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곳이죠. 일제강점기가 되면서부터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인천은 투자가 좀 덜 됐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 무언가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들이 이제 투자되게 되는데, 그게 수도국산 위에 있는 배수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은 이제 기반 시설들이 이제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지금 현재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일제가 끝났습니다. 광복이 됐어요. 광복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있었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벤트는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동인천역에서는 엄청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황해도의 남쪽은 우리나라 땅이었죠. 우리의 땅이었는데 전쟁 이후에 그 지역이 이제 북의 땅이 됩니다. 황해도에 있었던 이제 자유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이 피난을 온 사람들이 예전에도 그랬대요. 그 황해남도의 이제 옹진방도나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인천 항에 있는 연안부두와 이제 바다 연안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 정착하는 게 상대적으로 심리적 저항감이 좀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 사람들이 몰려 살면서 또 그 사람들이 선택했던 주거지가 연안부두에서 그냥 가깝고, 그렇지만 이제 주거지로서 좀 저렴한 동인천역 일대가 이제 되는 겁니다. 동인천역 일대 제목도 이쪽으로. 근데 이쪽에 있는 땅들은 한결같이 땅 사이즈가 좀 작고요.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고, 그 도로가 작습니다.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이제 인천이 커나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매립을 해나갑니다. 원래는 바닷물에 들어왔던 동인천도 이제는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매립을 했던 그곳은 이제 수도권의 배후공업단지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인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엔 주안, 북쪽엔 북항, 이제 밑에 쪽에 인천항이 있고, 뒤쪽에 이제 동일방직과 이제 화수부두와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점점 세 가지가 커지면서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인천과 동인천을 중심, 그러니까 속리모거리 이쪽으로 중심으로 사람이 살던 곳에 동쪽에는 주안, 북쪽에는 북항, 남쪽에는 인천항, 왼쪽에는 서쪽에는 그 화수부두 이렇게 있는 원갱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곳에서의 중심은 단연컨대 동인천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인천 상권은 인천의 중심이었고 가장 번화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천이 점점 더 커져나가면서 주안의 동쪽으로 주거지가 만들어지고, 주안의 남쪽으로 만들어지고, 북항의 건너편에 주거지가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으로 주거지가 만들어지면서 일단 1차적으로 가좌 이쪽으로 상권이 뻗어나와서 나가게 되죠. 반대쪽으로 이제 9월 쪽으로 연결되는 그쪽이 도시개발이 또 되면서 9월 쪽도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게 인천시청이 이전에 나가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 타격을 입는 그 순간에도 이 지역은 인천의 중심으로서, 구인천의 중심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부티크. 이거는 뭐 서울에서도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이제 가격대 나가는 그런 옷가게였을 거예요. 이런 가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월동이나 이쪽으로 이제 인천시청이 빠져나갑니다. 인천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천의 중심이 바뀌어나가고, 그리고 인천 경인고속도로가 동인천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들어오죠. 주안 옆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제2경인고속도로도 하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도시 기반 시설들이 동인천을 다 빗겨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빠져나가는 그 상황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동인천 상권은 안 그래도 낙후된 것이었는데 위험한 곳이라는 이미지까지 더 씌워집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한참 전성기 때 만들려고 했었던 인천백화점 잘 되는가 했더니 처음에 좀 됐었죠. 근데 그 상권이 빠져나가는 그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지하에 지나가는 또 다른 인프라, 드디어 이제 우리 땅을 지나는 인프라가 생겼는데 그것도 이제 밑으로 지나갔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싱크홀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동인천역은 겨울에 해당되는
지난 수년간은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번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들 이런 형태거든요. 뭐 좀 많이 오래된 것들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낡고 이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이미지를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뭔가 변화를 꾀야 되고 뭔가 바꿔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부터 이제 재정비 촉진제도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안 됐던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구가 이제 줄어듭니다. 그때 2007년만에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이제 줄어듭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무언가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동인천역에 다시 보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여건을 제대로 분석해내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 제대로 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동인천역 북광장에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 유동인구를 가지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러면 그 거점이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될 것이냐에 대한 측면에서 가운데 있는 곳은 그 동인천역의 북광장 인근은요. 문화, 상업 뭐 이런 쪽이고 이제 중앙시장 쪽은 체험 이쪽으로 점점 변화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선언적인 가치보다는 앵커 스토어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의 이제 거점들을 조금씩 만들어서 거기서 그 기능을 하는 것들을 지원함으로써 그 서로 다른 삽입하고자 하는 그 기능들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광장역에 있는 변화와 중앙시장의 변화가 이제 발맞춰 나갈 때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략이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었을 때 이제 동쪽으로는 배다리, 왼쪽으로는 이제 화평동, 북쪽으로는 수문동, 남쪽으로는 이제 신포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의 예전의 도심기능 회복, 그러니까 주안이 인천의 동쪽 끝이었을 때 그때의 동인천역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원래 구 인천의 중심으로서의 동인천역이 자신의 위상을 발휘하게 되는 것들이 이 역전 프로젝트의 그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실질적인 지향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챕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동인천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쓰고 저희는 이제 역전 프로젝트라고 읽습니다. 사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한 정책 사업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우리 지역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무언가를 설명한다라는 것이 썩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보통 설명을 한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말보다는 역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었다면 그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지역에서 성공되고 있는 역전 프로젝트는 좀 다른 지역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뉴딜 사업과는 좀 다른 성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완전한 구 인천의 지리적으로도 입지적 지정학적으로도 뭐 사람들 유동인구가 맞물리는 곳 그리고 그 구 인천의 한가운데 있는 역세권 뭐 여러 가지가 모든 게 다 유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유리함이 사라진 지역인 거예요. 갑자기는 아니죠. 그것도 십수년 동안 이제 된 거니까. 그러니까 십수년 동안 무언가가 대응할 길을 잃었던 곳이죠. 바로 그곳에 새로운 기능을, 그러니까 구 인천에 필요한 기능이, 그러니까 이곳에 와야만 하는 그런 기능을 넣어서 그걸 거점 연계 뉴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걸 넣어서 중심 시가지를 보강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역전 프로젝트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렵지만 앞에 거를 다 이해하셨으면 조금 어렴풋이 감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예전 구 인천에 있던 사람들이 와야만 하는 무언가 시설들을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주변에 파급력을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2019년 죄송합니다. 11월에 동인천역 역전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이 승인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다른 지역과 사뭇 다른 형태의 도시재생 유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 계획이라는 것을 국토교통부가 인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진 계획이 2007년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재생 사업 이거 하나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변화에 대한 노력의 전체 합을 이야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2007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뉴타운 한다고 했던 겁니다. 이 지역에 뉴타운을 하고 싶었었죠. 근데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요.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가 터집니다. 네, 이거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죠. 네, 그 서울에도 뉴타운 사업지구 뭐 거의 대부분 다 해제 그 무렵 다 됐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도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이제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살 집 그냥 그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뭔가 투자하거나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그랬기 때문에 서울에서 먼 지역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랬습니다. 다. 일찌감치 해제해서 다른 거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꾸역꾸역 뭐라도 해서 버티거나 뭐 그랬었는데 이제 애매하게 한 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동인천은 역세권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나올 거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LH도 들어왔다가 다른 주식도 들어왔다가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모든 노력들이 사실 어렵다. 지금의 도시계획 수단으로는 이것들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맞닿게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방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올 수 있는 거점을 중심으로 파급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좋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배후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거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 지역도 민간의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시는 추진경위가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예산이 지금 투입이 이제 될 차례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예산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2024년까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드렸던 말씀을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실현 불가능한 방식을 실현 가능한 부분을 먼저 한다라는 의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시킨다. 근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재개발하지 말라는 사업은 또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건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무언가를 일어날 때 그거를 하는 게 그 지역의 토지등 소유자가 하고 싶은 형태로 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세요. 신축행위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신축행위 하려면 해야죠. 근데 하는데 그거를 시가 사서 해주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라는 사람이 그 땅을 사주거나 아니면 이 땅에 대한 토지 승낙서를 나한테 주면 내가 사업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는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은 내가 깔아주게. 근데 사업은 건물 짓는 거는 여러분께서 하세요.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한 지원을 할게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앞에 도로 좀 더 내주면 인허가를 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제대로 적용이 된다라면은 토지등 소유자라고 하는 건물주, 토지주 입장에서는 수익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면은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라면은 그냥 이제 토지 수용 원칙으로 가는 게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제대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 방식이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제도적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쪽에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건축행위가 안 되는 것을 공동으로 건축하실 수 있도록 제도의 규제를 해제를 하고요. 단독으로 할 때는 아무 혜택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그 토지 면적이 넓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연계사업을 붙여드리면 그 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아가지고 개발하겠다고 보시는 지원해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구축 단계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실행 단계에 올해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저희가 소망하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제도를 적용을 했을 때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충분치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예전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4가지의 제 큰 목표가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일 중요했던 건 우리의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뭐 불이 나고 뭐 시청이 빠진 낡았고 오래됐고 위험하고 이런 이미지 자체를 바꿔낸다. 그리고 구도심의 중심이었던 도시공간 구조의 중심이었던 동인천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낸다. 네, 이런 의미에서 역전의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네, 맞아요. 그 원도심이란 단어를 꼭 써야 되겠죠. 원래 인천, 원도심의 역세권, 네, 동인천역이죠. 그곳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한다. 두 번째는 그 지원을 받으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스스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든 누가 사주든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무언가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근데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만들 때 그래도 예전에 여기 와야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원래 동인천에 있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역사 문화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아까 챕터 1에서 말씀 주셨었죠.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도시재생 추진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재생 아카데미에서 이런 설명을 길게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업은 이제 역세권, 상권 활성화하기 위한 이야기들이고 잘 알고 계시는 국강정 일대 복합 거점들 만드는 사업들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잘 아시죠? 주차장을 만들어야 주차장 완화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규제를 풀어드려야 개발 행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한 블럭 단위든 블럭의 반이든 블럭의 4분의 1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무언가가 되려면 우리는 이걸 자율정비라 부르기로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하려면은 필요한 게 주차장이 필요하고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동정화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엮어낼 수 있는 가치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는 일산도시 친구들과 성문설계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래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들 하나하나씩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저희 센터가 가장 중심에 서서 해야 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정말 이 사업이 펼쳐졌을 때 이 지역을 위한 방향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관찰하고 설계하고 지원하는 역할, 도시 추진 기반 주축하는 역할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사업과 주요한 사업들과 중장기에 연계해야 되는 사업을 구분을 해가지고 활성화되게 잘 제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딱 가운데 있는 주요 재생사업, 여기만 하는 게 뉴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뉴제 사업보다 훨씬 더 큰 관점에서 재생 프로젝트, 그러니까 역전 프로젝트를 바라봤기 때문에 선도지역, 국가들 주변의 거점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에 대한 파급 효과로서 우리 지역을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도시재생 뉴딜 자금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재생사업을 구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들은 중장기 연계사업으로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명분들을 만들어드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걸 시간의 순서대로 배치를 해보면 지금 이제 보이는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될 거예요. 앞에서 잘 보시면 거점 개발 사업이 조금 잘 안 되는 것처럼 좀 뒤로 가고 있죠. 네, 열심히 인천시청에서는 이제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딜레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선도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육성 단계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성 단계에 이제 포함된 거 보시면 주택 상가 수익 지원 사업, 맨 처음에 세팅을,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만들 때는 상가 리모델링 사업의 조건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가혹할이라고는 상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놨고요. 리모델링 사업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소규모 정비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나 역사문화 경관이나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역사문화 아카이브 같은 사업들은 현재 다 진행 중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그러면 다음 단계 성장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연계 사업 해야 되죠. 삼정강 활성화 사업 시작됩니다. 삼정강 활성화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상인의 통합이 없으면은 전통시장 그 육성에 대한 특별법을 적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정강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꾀를 내가지고 좀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잘 되면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도로 구조 및 교통체계 개선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진행하겠죠. 그리고 이제 주민공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는 지금 있어서 스타트가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장 추진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어내고 저희가 이거를 결과물로 연결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나갈 텐데요. 이게 만약 잘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단지 2024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2024년부터 시작된 사업처럼 느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를 보면서 필요한 기반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간의 어려움이 센터일 수 있을 수도 있고 심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 있는데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가자. 그리고 오랫동안 참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역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되는 뉴딜 사업은 2024년 말이면은 끝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2024년까지 이 시간표대로 가고 있고요. 저희는 이 시간표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간의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 기간이 변경되거나 조금 늘어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 센터와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쪽으로 안내를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단계별로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냥 그런 것만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갔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맞춤형 과정을 갈 거고, 내년부터는 들어오는 사업에 대응한 형태로 도시재생 사업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도시재생대학 같은 것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마 올해가 마지막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나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것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운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라고 하는, 지금 이건 처음이니까요. 나중에는 여기 주민이 들어오셔야 되겠죠.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거를 다양한 계층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이거를 이제 뚫어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들은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열 몇 개의 사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활성화 계획서로 이제 작성이 돼서 저희 센터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방문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는 이제 작년 1월부터 제대로 활동이라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센터는 무엇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무엇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2024년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 되려면 저희가 없을 때 이 사업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와의 소통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문화예술인과의 협력도 점점 강화시키고 있고, 지역 상인들,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상인들, 동인천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자꾸 접촉을 하고 있고, 그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예전에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기점이 도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우군으로서 충분한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좋은 기회로서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또 그뿐이 아니라 그 북광장 쪽에 있는 사업들이 잘 안 되죠. 이제 안 되는 것이 느껴지죠. 근데 실제로는 그냥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과 비슷한 것들은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의 그 선택지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정하거나 방식을 그냥 정할 수는 없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점을 조성하는 것들, 그런 게 잘 안 될 때는 그 현안에 대해서 청취하고, 센터도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듣고, 이제 그걸 가지고 관계 이해관계를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연속해서 앉혀놔요.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죠. 어느 사업은 되고, 이 사업은 안 될 것 같고, 되는 건 이건데, 이걸 하려면 전제조건이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전제조건은 누가 하는 거냐, 그 누구는 그걸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야 되는 일의 결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거고요. 상권 활성화 되게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상권에 있는 양쪽 상인의 분들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 보고서가 뭐 어떻게 됐다고 하면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이나 교통체계 뭐 이런 거 개선 방안,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살짝 나왔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지역의 도시 규제가 어떻게 바뀌고 교통체계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면 앞으로 유동인구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라는 정보를 외부에서 다른 데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드리면서 타임 스케줄대로 육성계획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생 복합 거점이라고 해서 북한적인 거대한 거점이 생겼을 때 그걸 내부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작은 거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점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도 주민들이랑 같이 이제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이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사업들, 주민공무 사업 같은 것도 있죠. 민간공사 보조 사업, 상생능력 조성 선도 사업, 뭐 이런 것들, 이런 사업들도 뉴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거더라도, 그러니까 원래는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저희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딜 사업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역전 프로젝트가 더 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딜 사업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거는 다른 곳에서 찾아내가지고 연결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돌아다니고요.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대신 신청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보통 보면 신청자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좀 귀찮긴 합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예산이 거의 뭐 저희가 지금 지원해가지고 안 된 것들이 아직까지 없어서 저희는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시기가 되면 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는 정말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많이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MO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2024년에 TMO가 되려면 마을 운영을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공모사업에 먼저 들어오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마을 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를 했었고, 작년부터 하면은 벌써 한 20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업무 추진 상황을요, 그 앞에 보면은 뭐 되게 복잡했었잖아요. 센터도 있고, 뭐 시도 있고, LH도 있고, 뭐 도시공사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많죠. 그런 업무가 각자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도 이제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궁금하시면 마을운영분과나 혹은 이제 앞으로 점점 만들어지게 된 상권 활성화 분과나 자율정비 분과 같은 주민협의체의 소속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런 상황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 사항을 이제 보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성과를 한 번에 모아서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었죠. 올해도 이제 비슷한 거를 아마 개최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없으면은 좀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센터에 보시면은 제 책상에 비치되어 있는 소식지들, 이 소식지도 이제 2주에 한 번씩 만들어가 돌려드리고 있고요. 도시재생대학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지원 세력들을 만들기 위한 연계형 공모 사업들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이 지역에 들어왔던 연인원이 한 76명?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쳤으면 76명이고 다 합치면은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이제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끌어내는데 이제 센터가 존재함으로써 이제 만들어냈던 것들이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글쎄요, 이게 사람마다 보는 시선이나 관점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야 된다라는 기치를 이해하는 사람들로 주민공모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냥 흔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처럼 진행된 게 아니라 역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예 예산을 교부를 안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려움을 넘겨내시고 뭐 서운함도 있고 뭐 많아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지역의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모이셔가지고 이제 많은 성과를 거두셨고요. 이 주민공무 사업으로 동인천을 몰랐다가 알게 되신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인구랑 합치면 한 220명 정도가 이제 동인천을 모르던, 아예 관심이 없던 상태에서 동인천을 맛을 보게 되는데, 우리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가 300명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적은 숫자는 아닐 거예요. 이건 점점 늘려나가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앞에 있는 뭐 단어 마밀라, 피나, 파타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체화시켜야 됩니다. 마밀라, 피나, 파타이가 뭐냐면요. 자, 도시재생 바로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누군가 앞장서서 하실 분 나오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옆 사람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 눈빛이 마밀라, 피나, 파타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죠? 앞에서부터 들어보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해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노령화 더 진행되고 지금보다 저성장 기조가 더 길게 가고 도시 간 경쟁에서 동구가 중구보다 지구보다 더 불리해지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 움직여야 되는 거는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 아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돼요. 왜? 우리 여기까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뭐 할 거니까 이제 같이 합시다, 손 드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옆 사람을 봐요. 그럼 그 눈빛이 마밀라, 피나, 파타예요. 우리 이거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씩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거를 극복해낸 몇 명의 사람들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4년 정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꼭 재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들과 무언가를 바꿔나가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마땅치 않으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 이것이 된다.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하든 어쨌든 우리가 강력한 주민의 힘으로써 앞에 말씀드렸던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심하셨고 얼마나 할지를 결정하셨다면 강력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가나자와시, 일본의 가나자와시처럼 어떤 유유지를 활용한 상업시설을 지자체의 돈을 가지고 거기다 만들고요. 그거 필요한 거라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개념 아닙니까? 이거 우리 지금 바로 북광장 거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만약에 강력한 주민 조직이라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차장이 있는 가나자와에 나눠져 있는 이 주차장을 통합 관리를 하면서 우리 상권에 유리한 형태로 운영 관리 계획을 짭니다. 그거를 시는 용인해 주고요. 우리 지역도요, 지구 단위계 열어보면 주차장이 여기저기 많이 생길 겁니다. 지하에도 생기고 위에도 생기고 많이 생깁니다. 그거 어떤 식으로 관리했을 때 우리 지역에 유리할지 이거 한번 생각해보는 모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모임들이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고 조금 이제 협상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저런 사례들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되게 중요한 얘기라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이 역정 프로젝트가 우리 동인천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지막 기회에 왔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아니면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에서 30년을 산 사람이 저희 센터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봐왔던 동인천은 30년 내내 나빠지거나 좋아진 적이 없답니다. 지금 거의 유일하게 단 한 번 움찔해보는 시점이 이제 만들어졌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TMO라고 말씀드렸던 그 TMO 말이 어렵지만 결국에는 우리 마을은 우리가 경영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갖다 놓자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달라라고 주장하자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가 아니고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거를 할 테니 가지고 오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이제 지금 재생사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조직 간 소통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시작을 분과로 열겠습니다. 저희 분과로 여는 이유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먼저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생사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켜지면 우리 모여서 하나로 되어보시죠. 굳이 의견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네를 위한 조직으로만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림 지금 보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회색 같은 재생사업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빨간 점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빨간 점이 하나로 뭉치면 저런 식으로 조직이 되죠. 세 번째 그림입니다. 네, 저거 좋은 그림 아닙니다. 왜 좋은 그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요, 재생사업이 아무리 좋아도요, 재생사업에 아무리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하더라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쪽에서 표가 더 많이 나오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하고 오시죠? 네, 좀 있으면 투표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조직 간, 주민 조직 간 소통하는 거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우리 지역을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문가, 저 같은 애들은 그냥 한번 떠들고 맙니다. 센터도요, 사업 기간 동안만 딱 있습니다. 사업 기간 없으면 법적으로 존재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행정, 순환보직이 있습니다. 시장님, 의원 4년이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통령 5년이니까 바뀌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당장 이사 가실 거 아니면 영원히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나가더라도 주민들, 맨 처음에 사람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 그 주민은 영원히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2024년이 원년이 되기를 강력하게 기대합니다. 어떤 지역에 쓰레기 문제가 많았을 때 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CCTV를 갖다 놓고 그것을 화단을 씹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해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활동이 있어서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쓰레기가 있는 곳을 조성시켜서 그곳에서 그 활동을 하게 하면 그곳은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른 곳이 쓰레기를 버리기에 좋은 공간이면 됩니다. 그럼 쓰레기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주변에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을 자꾸만 동네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공간을 자꾸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우리 주변에 나빠져 있는 환경들을 바꿔내게 될 겁니다. 그들이 바꿔낼 수 있는 동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우리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자꾸만 발굴해 나가고 다른 지역과 다른 것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건물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것들이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건지 저희 센터에서 도울 겁니다.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면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거점 만들어질 거예요. 거점 운영 처음엔 C가 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우리 동네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운영비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부담 안 한다 그러면 굳이 그 시설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시설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우리 같이 고민해 보시죠.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다른 프로그램들 사람들 충분히 데리고 왔다라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들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공간들을 채워나갈 수 있을 거고 60대 이상 인구가 주축이었던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모 지역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건물을 얻는 데 다다랐습니다. 이거는 특정인들이 사회적 책무로서 CSR이라고 하는 사회적 책무로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공유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거죠. 이걸 CSV라고 합니다. 만듭니다. creating 합니다. shared, 공유하는 value, 가치를요. 이런 쪽으로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이 가치로 움직이는 방향 센터가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잘 나가다 한 방에 무너졌던 이태원의 어떤 지역처럼 우리는 그들보다 현황이 더 안 좋거든요. 지금 무언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드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나씩 박스가 올라와 있죠. 이퀄리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이미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듣기 전부터 너무 시시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들었기 때문에 뭔가 띄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시한 이야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요. 이 이야기를 들어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한테 본인이 알고 계신 거를 좀 더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지역에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역을 사업에 덮이지 않고 이 사업을 우리 지역이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도시재생 뉴딜 사업보다 더 큰 개념으로 우리 지역을 볼 수 있고, 우리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뉴딜 사업, 우리 지역의 필요를 위해서 움직이는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을 보지 말고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보는 것, 그런 사고의 역전, 그게 우리 역전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우리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철학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고자 합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발명할 필요 없습니다. 발견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 발견만 하셔도 됩니다. 그것들이 발견이 되면 바뀌어나갑니다. 밑에 있는 사진의 왼쪽은 저 지역이 항상 결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고, 항상 저곳에 무언가 전문가가 왔을 땐 여름에 왔기 때문에 저걸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광경입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이 순간만 오는 전문가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은요, 애들이 인도가 있는 대로 차도로 가는 이유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저 아이들은 왜 차도로 갔느냐. 네, 친구들이랑 같이 손잡고 뛰고 싶은데 인도가 너무 좁아서 손이 안 잡힌답니다. 인도를 넓히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절대 한 번 가면 모르는 얘기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다 있습니다. 내 주변에 답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거,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반추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변 분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시고, 한 번 더 물어주시고,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자원이 되어서 그 자원을 자산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면서 마을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가공할 수 있는 원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을을 바꿔나가게 될 겁니다. 동인천이 바꿔나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안쪽에서 누가 어떻네 저게 어떠니 옛날에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갈등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미래를 향한 움직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음을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시고 공유하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만 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주 이야기하시고 자주 해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유정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될 때까지.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나에게 너를 입히지도 너에게 나를 입히려 하지 말자. 나는 나입니다. 너는 너고요. 우리는 우리지요. 그 우리 안에 나와 너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합니다. 센터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이 나갑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원도심의 중심지로 다시 갈 수 있는 기능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2024년이 마지막이 아니라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는 동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무국장 김일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석 인정과 관련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제공해드린 양식이 있을 겁니다. 이 양식에 맞춰서 만족도 조사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느낀 소감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제공해 드렸던 그 양식을 드렸던 그 이메일로 회신해 주세요. 그러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출석으로 인정받으신 그 과목이 전체
8과목이 되면 수료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도시재생대학을 완전히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주민공모 사업에 참여할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전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는 첫 발판으로서 도시재생 아카데미가 기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